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비자를 설명할 때 8개 나라만 설명을 하고 우리나라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에 보니까 한국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자기네가 핵 보유국이라고 또 주장을 하니까 핵을 갖고 있는 국제 왕따 국가 두 나라가 지금 뭉쳤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과 가까워짐으로써 북한을 일부 견제하려는 심리도 들어가 있다. 반간첩법, 이거에 의해서 한국인 교민이 거의 1년을 시달리고 있는 게 드러났죠. 반도체 기술을 넘기려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의 기술을 한국으로 넘길 게 있나, 반도체 기술에. 무슨 조사를 받는지 알려지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통보도 안 했고 대사관에 알려주지도 않았다.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철저하게 중국 당국한테 해석권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충분히 생길 소지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일본은 반간첩법이 적용되고 나서 17명이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됐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관계, 중국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무비자 비자 면제는 보통 이제 상호주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섭을 굉장히 오래 하죠.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중국이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외자가 자꾸 빠져나가고 외국 사람들이 중국 가는 거를 굉장히 꺼리는 분위기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특히 작년에 리오프닝이라는 거를 중국이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불편한 게 너무 많다 이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좀 확대해서 써야겠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무비자를 확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나라가 30번째로 무비자로 보름간 내년 말까지 이제 있게 돼 있는데, 관광, 방문, 비즈니스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무비자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 그게 더 강화가 된 건데요. 시진핑의 1번 목표는 국가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배, 성장, 개혁 이거보다 안전이 먼저예요.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는 게 목표인 거죠. 대표적으로 홍콩 같은 지역이 개방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은 서방의 수많은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홍콩 보안법이나 이런 거를 만들려고 애를 썼던 거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들어오는 많은 불순한 서방 세력, 중국이 볼 때 이거를 통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아버지, 어머니, 고향까지 적으라고 그러고 너무 자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우리 미국 비자 신청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까지 많이 들어가요. 그럼 요새같이 가성비 따지는 젊은이들 많은 세상에 이건 너무 장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가면 우리 SNS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런 조치를 통해서 조금 희석시키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강압적이거나 왜곡된 메시지를 좀 줄여보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다. 큰 틀에서 보면 중국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어떻게 해도 잘 살아나지 않는 내수 경기를 외자의 힘으로, 외국인들의 방문으로 조금 숨통을 틔워보자 하는 기본적인 거는 이제 경제적 목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번에 9개 나라를 무비자로 풀었는데 8개 나라는 주로 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비자를 설명할 때 8개 나라만 설명을 하고 우리나라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에 보니까 한국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설명은 자세히 안 했는데. 그런 걸 보면 뭔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고 다른 이유도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중화권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한국 관광객이 중국 관광을 제일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원래 가는 건데 굳이 관광, 방문 이걸로 이렇게 푸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최근에 북러 관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자기네가 핵 보유국이라고 또 주장을 하니까 이런 핵을 갖고 있는 국제 왕따 국가 두 나라가 지금 뭉쳤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조력자, 지원국이 중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북러 간에 이렇게 밀착이 되는 거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과 중국 관계가 최근에 들어서 별로 안 좋다 라는 게 돌고 있잖아요. 북한이 두 개의 국가론을 작년 말부터 외치면서 대한민국과 조선은 별개의 국가다. 이게 지금 김정은이 공표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과 가까워짐으로써 북한을 일부 견제하려는 심리도 들어가 있다. 좀 더 확대를 해보자면 전반적인 외교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경주 에이펙 회의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중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럼 뭔가 유화적인 분위기 내지는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국과의 갈등 해소 내지는 발전 방향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선제적 조치도 들어있을 수 있다. 중국이 볼 때는 대중 압박이 강해질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중국이 긴장하고 있는 게 AI 부분, 그 중에서 핵심인 반도체 부분이에요. 이 반도체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대만 기업이 하이엔드,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나름대로 협력할 소지가 많다. 그렇다면 그거를 약간 미연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강화라든가 한미일 삼각공조의 강화의 그 한 축인 한국을 조금 자기 편으로 끌어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복합적으로 해서 비자 면제 조치가 이면을 따져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시대 때부터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북한은 중간자적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운데에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이익을 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북한이 많이 해왔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같이 끌어들여야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이 돼야 자기가 미국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당위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전반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 우리 뭐 보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을 러시아로부터 상쇄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랑 가까워지면 중국이 불안해 하잖아요. 이 둘이서 속된 말로 짝짝꿍이 맞으면 중국의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노동자 문제라든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탈북자 송환이라든가 이런 걸 북한 편을 들어서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그 소위 건설적 역할을 통해서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북한이 중국의 품 밖에서 러시아와 계속 밀착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 소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되는 거는 남한에 대한 영향력도 감소되는 거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한국과 좀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 삼각 구도 속에서 중국이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방법이다. 북한이 생각하는 대로 한미일 대 북중러 뭐 이런 식의 삼각구도, 냉정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별로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어차피 북한과 러시아는 UN 안보리 제재국가예요. 그런데 중국이 정상국가인데 왜 북한, 러시아의 연합 세력에 자기가 왜 들어가서 북중러 연대를 만들어서 서방의 공적이 되느냐, 이 생각을 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1대1로 관계를 맺으면 본인들이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대미, 대항, 저항의식, 이쪽에는 유대를 강화하겠지만 북중러 구도는 안 만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중국은 그럴 이유가 별로 없다. 중국의 최고 목표는 미국과 어떻게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바이든 들어서고 나서는 공급망을 혼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를 같이 묶어서 하잖아요.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중국을 제어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경제 발전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의 안정 이런 거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직은 미국과 1대1로 이렇게 맞서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미국과 타협적인 자세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퇴양난의 이런 틈바구니에서 중국은 어쨌든 미국과 안 싸우면서 가는 게 목표입니다. 며칠 전에 중국의 반간첩법 이거에 의해서 한국인 교민이 작년부터 거의 1년을 시달리고 있는 게 드러났죠. 반간첩법은 작년 7월 1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건 없다 라고 알려진 게 사실이었는데 보니까 한 5개월 조사를 받았고 지금 5개월째 구금이 돼 있다. 이제 이런 게 밝혀졌잖아요.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밖으로 밝혀지지도 않고 무슨 조사를 받는지 알려지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통보도 안 했고 대사관에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약간 또 그 반중 정서라고 그럴까? 이런 게 나빠지기 시작한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표식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약간 그거와도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직접적으로.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철저하게 중국 당국한테 해석권이 있습니다. 간첩법이 개정이 됐고 약 30개 조항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게 주로 국가 안정과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슨 이게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냐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이 그거는 중국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야 라고 판단하면 반간첩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하죠,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이번에 비자 면제 부분도 보름간 면제를 해준다는 것도 관광, 방문, 비즈니스 이거는 면제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관광 간다 그러고 가서 뭐 누구를 만나서 회의를 했다. 그러면 그건 관광 목적에 위배되죠. 그럼 그럴 때도 법이 그냥 적용이 될 건지 비자 면제가 아니면 그거는 간첩행위니까 반간첩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럴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간첩법이 발효되고 나서 적용 대상이 도대체 뭐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여간 안 걸렸단 말이죠. 일본은 반간첩법이 적용되고 나서 17명이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반간첩법을 선전하는 걸 보면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외국의 간첩일 수도 있다. 신고해달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교민이 첫 번째로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충분히 생길 소지가 있는 거죠. 법이라는 게 속지주의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여기 왔기 때문에 이 법을 따르는 게 맞는 거고 그걸 위반하면 중국이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심을 해야 되고 중국이 얘기하는 간첩 행위가 전혀 간첩 행위가 아닐 수도 있는 것도 간첩행위로 분류가 되거든요. 뭐 어디 사진을 찍었는데 경치가 좋아서 저기 군사시설과 연관된 사진인데 왜 찍냐? 당신 이거 어디다 제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간첩죄에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이 이런 비자 면제를 한 거는 단체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거에 초점을 우선 더 맞춰서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무슨 혐의냐라고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한국 기업으로 넘기려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의 기술을 한국으로 넘길 게 있나, 반도체 기술에. 그분은 우리 유명 기업의 과장으로 있다가 일종의 스카우트 된 것처럼 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급여를 몇 배 더 주겠다, 주택 제공하겠다, 애 국제학교 다니게 해주겠다. 엄청난 금전적인 이득을 제공을 하죠. 지금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중국도 다 습득을 한 거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지, 누명을 쓴 건 아닌지, 이런 걸 이제 영사조력을 해야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외교적 교섭을 해서 이런 부분은 당신들이 얘기하는 반간첩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간 교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상호 비자 면제를 하자고 우리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외교부나 법무부 출입관리국이나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아주 난색을 표명했죠. 왜냐하면 중국 인구가 저렇게 많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대량의 사람들이 무비자로 들어오게 되면 불법 체류 문제가 또 생길 거고 우리 사회 안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대사관도 있고 영사관이 뭐 9개인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사전에 힌트라도 주고 메시지라도 줬어야 되는데 너무 전격적으로 해버리니까 우리는 뭐 있으나 없으나 한 거야? 뭐야? 자기네들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면 아, 중국이 정말 급했다.